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행에 와가지고 직접 상담을 받기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대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똘콩현지입니다. 다들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죠. 투자처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을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려면은 대출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의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자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작성을 하러 갔어요. 고객분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내방을 하셔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행에 와가지고 직접 상담을 받기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대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대출 문의는 어디로 보통 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주거래 은행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주거래 은행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나는 A은행에 20년 동안 계좌를 가지고 은행에서 계속 거래를 해왔던 거죠. 입출금하고 뭐 월급도 받고 자동이체들도 그 은행 계좌 하나를 통해 가지고 보통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고객은 주거래 고객이 아니에요. 그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주거래 고객은 여러 상품을 그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금, 예금, 펀드, 보험들을 그 은행을 통해서 많이 거래를 해야지 이 고객은 우리 은행에 큰 기여를 하는 고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대출 한도라든지 금리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래 은행에 갔을 때 생각보다 대출 한도나 금리가 타 은행 대비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저는 주거래 은행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으시기보다는 대출 상담사분께 문의를 드리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요. 대출 상담사를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대출을 알아보시는 이유는 부동산 매매를 하고 전세를 놓고 싶은데 잘 안 돼서 투자를 새로 하고 싶은데 자금이 모자라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거치는 분이 계시죠. 네, 부동산 중개 소장님이에요. 거래하신 중개 소장님께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자금이 좀 모자라서 대출 상담사 번호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명함을 한 3개 정도씩 주세요. 최근에 가장 대출을 수월하게 해주시는 대출 상담사분 명함을 주시니까 최대한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분들께 연락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지방에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은행에 가서 지방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서 좀 꺼려해요. 예, 아무래도 물건이 있는 소재지가 지방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그 지역에 대한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거래하신 부동산 소장님께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그 신용이나 소득에 따라서 대출 한도나 금리가 달라요. 물론 이제 은행마다 또는 대출 상품마다 대략적인 최저금리, 최고금리, 평균금리 정도는 나오지만 개개인의 키와 체중이 다 다르듯이 신용점수와 소득에 따라서 다 대출 한도가 항상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봤을 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는 카카오뱅크가 제일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대출 한도나 금리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그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카카오뱅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담보대출도 근로소득자시라면은 카카오뱅크가 좀 수월해 보여요. 그리고 저처럼 1인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또는 카페라든지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은 토스 뱅크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업자 신용대출, 사업자 마이너스 통장 등이 있으니까 그런 상품을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이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해요. 영어로 된 용어만 들으면 굉장히 주눅이 들게 되는 기본 개념만 딱 집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순서대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자면 LTV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든지 또는 보유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대출 가능 금액,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지표예요. 즉 얼마짜리 물건인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얼마짜리 물건인지 그 물건가액을 기준으로 9억짜리 주택이면은 40%까지, 그러면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고요. LTV는 투기 과열 지구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비조정 지역 또는 개인의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LTV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DTI, DSR는 갚을 능력이 되는지, 대출을 받는 사람 연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표예요.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DTI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신용대출이라든지 기타 대출에 대한 이자를 모두 더해가지고 연간 얼마나 납부할 수 있는지 연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럼 DSR이라는 게 있는데 DTI와 비슷해요. 근데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포함되는 거는 동일한데요. DTI는 기타 대출의 이자만 산입하지만 DSR은 기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LTV와 DSR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봐요. 연소득은 뭘 기준으로 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1년치 세전 연봉 기준이에요. 직장에서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받으실 수 있을 건데요. 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자료를 참고하시는 게 좋은 게 어차피 대출을 받으러 가실 때 필요한 서류거든요. 발급 받으셔야 되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으셔서 대출을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제가 세 가지 용어를 알려드렸잖아요. LTV, 물건가액 기준으로 한 대출 한도, DTI, 개인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대출 한도, DSR, 개인 연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는 대출 한도인데 가장 까다로운 기준.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각각 계산을 해보시고 가장 적은 금액을 대출 한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DSR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1금융권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각각 어플에서 직접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또는 인터넷에서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여기에서도 편리하게 DSR 계산이 가능해요. 그럼 제가 대출의 기본 용어까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대출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가계대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자 대출이거든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누가 대출을 받는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인지가 핵심이에요. 누가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 두 가지 개념을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계대출은 일반 개인이 생계를 위해서 받는 대출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계를 위해서 주거에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내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세금을 낸다든지, 아이들의 학비를 댄다든지 필요한 생계와 관련된 비용을 써야 될 때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런 걸 받고요. 또는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도 다 가계대출에 들어가요. 지난 정권에서는 이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자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출들은 대부분 가계대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계대출은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개인이 받는 거다 보니까 신용점수, 연소득 등에 따라서 대출 한도랑 금리가 편차가 큰 편이에요. 대부분의 가계대출 상품들은 모두 DSR 적용을 받는 편이에요. 대신 예외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 있을 때 받는 중도금 대출, 300만 원 이하 신용대출, 보험계약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 대출 또는 청약저축 담보로 한 예적금 담보대출, 현금 서비스 또는 내가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서민 금융상품 등을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DSR에서 제외가 돼요.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카페라든지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받는 대출 또는 법인이 받는 대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개인이 받을 수는 없지만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은 거의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시설을 확충하거나 사업 운영을 위해서 받는 대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장사를 잘 했어요. 장사를 잘 하다 보니까 물건 사입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또는 창고를 확충해야 된다든지 사무실 이전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금이 필요해서 받는 대출을 사업자 대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자 대출을 우리가 투자할 때 왜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은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때 받는 게 사업자 대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자가 받는 이런 대출들은 대부분 다 DSR에서 제외가 돼요. 왜 제가 앞서서 그 가계대출에서도 DSR 제외되는 상품과 그리고 사업자 대출도 DSR 제외되는 거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대출 규제에 있어가지고 DSR이 가장 까다로운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DSR이 제외되는 상품부터 먼저 검토를 하신 다음 일반적인 상품들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같은 금액의 주택을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랑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택담보대출의 장점은 상환기간, 만기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20년, 30년, 최근에는 40년짜리 상품들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가 아무래도 사업자 대출보다는 좀 더 저렴한 편이에요. 약 0.3%에서 0.5% 정도는 기본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입하는 구조예요. 보통 한 1년 정도는 이자만 납입하고 나머지 상환기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분할 납부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만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중에 실제로 납입해야 되는 금액을 보고 생각보다 되게 부담스럽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 같은 주택을 가지고 내가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장점은 이자만 납입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나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때 원금을 상환하면 되고 계속 이자만 납입하기 때문에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좀 적은 느낌이 들죠. 대신 단점은 주택담보대출이랑 좀 다르긴 해요. 단점은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조금 더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상환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1년에서 3년 정도까지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담보로 하고 있는 물건의 가격이 크게 하락이 없다든지 또는 내가 사업을 꾸준히 잘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없다면은 대부분 만기 시점에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내가 사업을 꾸준히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출 테트리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 이런 것들도 다 조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용대출이랑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섞어서 쓸 수도 있고 또는 사업자 대출이랑 신용대출을 같이 섞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거든요.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 주택을 구입하시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실 때도 만약 대출이 필요할 때는 스마트하게 조합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초아님이 댓글로 질문 주셨어요.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대출이 있으면 전세를 맞추기가 어렵지 않은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이 질문에 답이 이미 들어있어요. 좀 불안하신 점이 있으셨기 때문에 질문하신 거겠죠? 사실 대출이 있으면 전세를 맞추기가 당연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일반 전세를 맞추기보다는 훨씬 어렵고요. 대신 대출을 전세보다 앞서서 두는 경우 선대출 투자라고 하는데요. 전세 세입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줘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증금에 대해서 지켜줘야 되고요. 안심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대출을 안고 있지만 메리트를 줄게요. 안심과 메리트라는 두 가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준다든지 또는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줄 수 없다면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든지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시세보다도 전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저렴하게 주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세입자 입장에서도 조금 불안해 보이지만 안전장치가 있고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구나. 나에게 있어서도 메리트가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안심과 메리트 이 부분은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전세 매물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선대출 투자를 하시는 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전세 매물이 좀 귀한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대출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약은 약사에게, 대출은 대출 상담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잘 모를 때는 거래하신 소장님께 인사차 전화하면서 대출 상담사분 전화도 여쭤보시고 최근의 동향은 어떤지, 거래는 잘 되는지 자연스럽게 전화 임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은행마다 주요 대출 상품이 달라요. 직장인은 인터넷 은행을 선호하신다면 카카오뱅크 추천드리고 1인 법인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거나 개인 사업자시면 토스뱅크 요 두 개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용어 정리가 있었죠. LTV 어떤 거였죠? 얼마짜리 물건인지 물건가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 DTI, DSR 요거는 어떤 거였죠?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개인 연소득을 기준으로 원리금 같이 계산해 보는 것. 그래서 얼마나 갚을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대출의 구분, 가계대출은 일반 개인이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자 대출은 법인 대표님 또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출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대출 투자에 대해서 잠시 짚어드렸네요. 저도 대출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긴 하지만 과도한 대출은 받지 않아요. 과도하게 전세 시세를 올려서 받는 편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레버리지를 쓰시는 것보다는 전세가 상승이 가능한 지역인지, 매매가 상승이 가능한 지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투자처를 찾으신 다음에 대출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거는 여러분들의 질문과 응원이었어요. 댓글로 다른 분들께 초야님처럼 도움이 되실 만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질문이 채택이 되었는지 또는 댓글 작성을 위해서는 구독과 알림 꼭 설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의 알을 깨고 나오는 그날까지 도와드리는 똘콩 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